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8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장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가 딱 지났네요. 오늘 방송할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로 오늘 과거에는 제가 ROE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EPS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 ROE가 뭔지, EPS가 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씩 떼어서 설명하긴 좀 그렇거든요. 어차피 다 연결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12월 말일 정도였나? 소개해드렸던 한 10권 정도의 기본적 분석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에 대한 해석하는 기준은, 해석하는 방식은, 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의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라고 설명할 때, 저의 선입견이 선입견으로 아마 다른 큰 그림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는 건데요. 언제 한번 그래도 ROE나 EPS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드릴 것이고, 그래도 오늘 EPS를 간단하게 좀 확인하는 거 정도만 잠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황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요. 시황을 ETF랑 좀 비교해 가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바이오 헬스케어인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도주들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뭔가 모를 어떤 건설이라든지, 어떤 철강, 화장품은 이미 하나의 파동이 크게 나왔고, 지금 조정의 어떤 과정인데, 이것들에 대한 특히 이제 건설과 철강에 대한 어떤 업종의 어떤 조금씩의 어떤 바닥 다지기가 되는 것인지, 요것이 요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아마 트럼프의 어떤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어, 일반적인, 아주 그냥 이것은 논리적인,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EPS에 대한 것, EPS, 어닝 퍼 셔라고 하는 EPS. 사실 저는 지표를 그렇게 음, 완전히 이렇게 맹신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보고서, 어, 기업을 딱 자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업이익을 한 15 정도 아래 되는 거는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 렌탈 업체라든지 아주 좋은데 영업이익 독점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작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회사들을 좀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의 어떤 그 숫자, 혹은 흔히 회계 마사지라고 하죠. 그것들에 의해서 순이익이 왜곡되거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순이익을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발행 주식 수 전체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나오겠죠.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EPS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을 왜 EPS를 사실 더 핵심적으로 보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은 EPS를 단순하게 확인하는 거, 일단은 확인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ROE를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EPS를 중요하게 본다. 이것들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거 역시도 전년도와 비교하는 거예요. 단지 전분기와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이고 지금이 현재 2018년이면 ROE가 만약에 5였던 회사가 지금 이번 연도에 예를 들어서 한 10이 나온다. 그리고 2019년도에 한 20 정도가 ROE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회사. 현재는 이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과거보다 증가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절대적인 ROE의 수치만으로는 ROE가 10이다, 15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은 ROE가 15를 이상인 기업들을 좀 본다고 하죠. 왜냐하면 ROE의 투자 방식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ROE의 어떤 일정 한 15라는 기준을 좀 두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전에 저도 워렌 버핏의 그 매매했던 그 회사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뭐 20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그쵸. 서브프라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본적 분석에 한참 이제 빠져 있었을 때 도대체 워렌 버핏은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는 식으로 그 워렌 버핏 그 버크셔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연간 그 보고서가 있거든요. 레터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그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좀 찾아서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꼭 ROE가 15를 꼭 넘어섰을 때 매수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주 신기하게도 예를 들어서 ROE가 한 10 정도였던 회사를 워렌 버핏이 어느 시점에서 탁 투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 연도에 15 가까이 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엔 이게 넘어가고 ROE가 유지되거나.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안 좋은 회사라도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는 어떤 소문이 들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좀 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는 현상도 있죠. 좀 더 좋아 보이는 현상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용케도 매수하고 나서 지나고 나서는 대부분 다 ROE가 15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매수 당시에는 15가 미만이었던 기업들도 많았지만, 그리고 워렌 버핏이 한번 주식을 사면 계속 보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꽤 많은 기업들을 3년 정도 사이클로 매수 매도하는 거를 꽤 많이 봤거든요. 이건 이제 여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EPS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EPS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근데 2018년도 현재 200원으로 늘을 것 같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이런 추세로 갔더니 한 400원 될 것 같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200원이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퍼센트로 따지면 100%의 그 상승 증가율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어떤 미니멈을 한 20에서 25%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EPS의 증가율. 그래서 최대한 20에서 25% 정도의 EPS가 증가하는 기업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개념이고, 이것의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의
한 60년 정도의 어떤 기간 동안의 주가를 분석해 보니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일보 직전에 보통 그 통계 일반적인 어떤 특징들이 뭐가 있었냐면 EPS에 폭발이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EPS가 적어도 25% 정도 이상 증가하는 기업들에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많게는 50%, 뭐 100%까지도 EPS가 성장하는 회사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EPS라는 것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데 EPS를 보는 이유는 좀 자세하게는 내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EPS만 이렇게 보는데 좀 증가율을 본다. 증가율을 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정해서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럼 이거 어디서 보냐라고 하면 그 흔히 우리 투자 정보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기업 어디 있나? 어, 기업 재무에 상장 기업 분석이라고도 있고 혹은 이렇게 눌러볼게요. 상장 기업 분석이라고도 있고 FN 가이드라고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HTS를 보면 이렇게 EPS 상향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뭐냐 이렇게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할 수도 있겠죠. EPS 상향 비율 같은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볼게요. 한번 삼성전자를 보면 한번 키워볼게요. 이것을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강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EPS는 도대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길래 이런가 한 몇 개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EPS가 여기 나와 있죠. 2016년도에 13만 6천 원이었죠. 근데 2017년도에는 28만 원으로 늘었죠. 그럼 이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바로 해보면 28만 508 나누기 13만 6천 760 빼기 1 곱하기 100 하면 105%가 증가한 거예요. 이때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105%가 증가한 거 엄청난 증가인 거죠. 그렇죠? 2015년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가 증가했는데 제가 적어볼게요. 2015년에서 2016년도에는 한 30% 정도의 EPS가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요 사이에는. 근데 2017년도에 가면서 105% 정도의 EPS가 증가했다. 주가는 폭발했다. 이런 것이죠. 뭐 하나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그 당시 때 좀 크게 늘었던 것들 한번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뭘 해볼까요? 지금 저희 카프로라는 회사를 한번 해볼까요? 카프로 이걸 보면 이거는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던 2016년도까지는 적자였던 회사가 2017년도 들어서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2018년도 이번 연도부터는 어떤 실적의 가속도가 좀 붙는 이런 회사입니다. EPS를 보면 굳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는 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2017년도에서 2017년도의 EPS가 2017년도가 478원짜리가 2018년도 올해는 1240원으로 EPS가 증가한다 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1240원 나누기 478원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159%의 EPS 성장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PS가 25%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 이상의 EPS 증가율이 나오면서 2017년도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카프로 같은 회사는 2018년도에 150%의 EPS 성장률을 보인다면 2018년도에도 일단 실적으로만 보면 좀 의미 있는 회사가 되겠다라고는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좀 다른 것도 한번 보면 안 좋은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주가가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삼성 SDS.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실 요런 모습 자체가 요렇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컵 패턴이라고도 하는 이런 모양들. 그리고 제가 요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1,000원짜리 주식이 1,000원으로 오는 과정에서 빠졌다가 오르다가 살짝 내리고 이렇게 가는 이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여기도 이런 전고점을 향해서 이런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거래량이 마르면서 이렇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차트로는 사실 너무 이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보통 이런 컷 패턴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50일 이평선 위에서 존재할 때를 가장 안전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생기는 이런 모습들은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눈빛으로 좀 봅니다. 보기는. 하지만 이게 성공을 했고 성공하고 이게 좀 눌리긴 했지만 일단 아주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삼성 SDS가 블록체인 관련한 기술을 그러니까 은행 금융기관들과 좀 이렇게 좀 연구 중이다, 개발 중이다,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이 회사를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것 중에 EPS만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앞으로는 EPS를 연간으로 하고 보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0 요거 세 개를 다 해볼까요 한번? 5995, 6865, 7952, 2016년, 2017년, 2018년 EPS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씩 증가했는지 그냥 수기로 한번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6,865원 나누기 5,995원 빼기 1 곱하기 100 하면 여기서 여기의 EPS 증가율은 14.5%입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7,952원 나누기 6,865원은 빼기 1 곱하기 100 15%, 15.8%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보면 이렇게 급등하는데도 실적은 약할 수도 있죠. 왜냐면 어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내가 정한 어떤 원칙 안에 들어오는 종목만 매수해도 사실 넘쳐나거든요. 근데 좋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실적 EPS가 나의 조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냥 놓치는 거라고 보면 좋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하나만 딱 더 해볼게요. 딱 더 해보면 최근에 가장 상승을 많이 한 오늘 같은 날에 아이고.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셀트리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좀 유치하지만 아주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연간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EPS만 한번 보면 EPS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 2016년도에 1455원이었던 EPS가 2017년도에 3165원으로 늘었고 2018년도에는 4527원으로 늘거든요. 요거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빼기 1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3165원 나누기 1455는 빼기 1 곱하기 100 하면 요때 상승률이 EPS 상승률이 117%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껑충 올라야겠죠. 그 대신에 뭐 정확한 타이밍은 알 수는 없겠지만 2016년도에 들어서 미리 보고된 어떤 예측된 실적들 전망치들을 봤을 때 EPS 상승률이 엄청나다라고 하면 일단 관심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뒤에 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4,527원 나누기 3165는 빼기 1 곱하기 100은 43%. EPS 증감 자체 증가가 계속 나지만 요 EPS로만 보면 조금 둔화되긴 해도 사실 강력한 상승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기준 25% 정도를 만족하는 어떤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 17년, 2016년에서 17년 넘어올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17년에서 18년 넘어올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좀 보면 2016년도 요 두 개 년도만 보면 그렇죠? 2016년도에서 17년으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2016년에서 17년도를 봤을 때 17년도가 상당히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죠? 상당히 많이 상승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희 역시도 사실 이때부터 해서 큰 수익이 한번 났고 여기 때는 작은 수익을 한번 보았고 그쵸? 여기 때도 있었네요. 여기 때 수익을 한번 이렇게도 한번 냈고 지금 요 자리에서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때 매수를 했다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놓친 것도 있고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이때가 타이밍이었구나를 알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 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 그렇게 서두르진 않았던 것도 약간의 실수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셀트리온을 저희가 최근에 요 셀트리온 요거를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인 건 알지만 매수 종목에서 요때 11월 28일 날 이익 실현 이후에 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큽니다. 큰 것도 있고 최근에 이렇게 코스닥 이전을 앞두고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것이 지금의 어떤 코스닥에 약간의 왜곡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 오늘 사실 그렇게 좋은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대부분 많이 하락한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보면 IT나 제약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IT 중소형주는 많이 빠졌고 제약도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보유했던 요 기간 때 보유했던 셀트리온이라든지 파마리서치 이 정도랑 몇 개 일부 급등주 빼고는 오늘 좋은 종목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한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관련한 중국 관련한 종목 업종들도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의 코스닥에 상당한 많은 기여를 한 건 맞지만 실제 셀트리온을 제외하면 코스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갑자기 이렇게 갔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EPS를 좀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좀 그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주식을 매수하는 기준을 혹은 나만의 기준을 잡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남의 기준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잘하고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기준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관심 종목 쪽에서 제가 하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인선 ENT라고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역시도 좀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인선 ENT 하고서 제가 옆에다 가로치고 이렇게 55%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그렇죠? 2017년도보다 2018년도 현재 그리고 현재 사실은 이제 두 개를 넣어야 됩니다. 2018년도가 현재이면 그렇죠? 현재라면 2017년도에서 몇 프로 증가하는지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예측치가 얼마 정도 증가되는지 이 두 개가 적혀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요거에 대한 EPS가 55%라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요 두 개를 적겠습니다. 원래는 요 하나만 적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정석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넘어오는 해의 EPS 증가율, 앞으로 1년 후의 EPS 증가율 이 두 개를 적어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선 ENT라고 한다면 EPS 증감률이 이렇게 되겠죠. 55, 23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2018년도인 현재를 기점으로 2017년도, 2019년도 넘어올 때 EPS 상승률, 앞으로의 EPS 상승률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종목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선 ENT 예를 들어서 55 그리고 23 이렇게 적으면은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E 역시도 ROE는 사실 3개 혹은 4개 정도까지 적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제가 일일이 이제 좀 다 적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좀 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잘 안 보시는 분들 혹은 찾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ROE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겠죠. 2017년도 현재가 2018년도면 내년 2019년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ROE가 3, 5, 7이다. 그러면 요 세 개를 적는 거겠죠. 요 세 개를 같이 이렇게.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요것입니다. 이것. 요 앞에 게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서 넘어왔다는 이렇게 올라온 건 당연한데요. 일단 기준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현재 기준이고 앞으로는 5, 7. 예를 들어서 인선 ENT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보면 ROE가 여기 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ROE는 이렇게 적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인선 ENT 여기 EPS와 ROE를 두 개를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인선 ENT 이렇게 적고 EPS는 55, 23을 적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ROE는 10 그리고 11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그냥 3개까지 하면 좀 복잡하니까요. 현재와 미래만 하는 것으로 또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도 그렇죠? 아니면은 뭐 좀 쉽게 예를 들어서 ROE가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된다면 19년도 빼야 되죠. 이렇게 된다면 3, 5, 6이라면
요 증가율을 이렇게 적을까요? 이 증가율? 이것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증가율을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EPS와 똑같이. 그래서 어떤 게 좀 더 눈에 확 띌지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고 직관적으로 같은 수치의 증감률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저는 이거를 누구한테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저 혼자 보는 용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보통 애우거나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원분들이 좀 더 잘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PS에 대한 것들은 그렇죠? EPS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 일단 업종을 보면 제가 오늘 어,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좀 오늘은 차트가 아니라 제가 카페를 보고 그냥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차트를 봐야겠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먼저 보면 코스피를 보면 오늘 코스피는 저희 어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50일 이동평균선을 탁 뚫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근데 이것을 코스닥 코덱스 200 ETF랑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업종 차트를 한번 깔아볼게요. 이 업종 차트가 코스피 지수를 표현한 거거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요 빨간색 50일 이평선을 딱 뚫었지만 사실 코덱스 200 ETF 상에서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거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면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일단 코스피 지수와 저는 코덱스 200 ETF를 어느 정도 좀 비교하면서 봅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뭐 선물 200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요. 어,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코스닥은 강했죠. 그렇죠? 코스닥은 강했죠. 너무 강했죠. 코스닥 역시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갭으로 땅 시작해서 그 갭을 메우지 않고 계속 떠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거래도 많았고 파업 종합 차트를 보면 누적으로를 좀 볼게요. 이 빨간색이 외국인의 선인데요. 이것이 외국인들의 그 수급 방향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일단 갈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면 코스닥의 누적 그래프 역시 이건 자주 보여드린 거죠. 외국인은 쭉 잠깐 이런 어떤 매도가 있었지만 금방 바로 다 매수해버리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근데 기관들은 지금 꺾여졌어요. 지금 기관들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래소도 보면 역시 기관들은 지금 팔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뭐 시장에서 누구나 돈을 벌면 사실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 오늘의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5천억이 넘는 돈을 매도를 했어요. 여기 이거는 누적으로 잡았고 오늘 보면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5,291억
매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코스닥 지수는 15년 만에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거는 외국인의 방향이 다라는 것이겠고, 지금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외국인들이 키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는 11일 날은 금융위에서의 어떤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이제 발표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정부의 어떤 방향과 일치하는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일치하는 어떠한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거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1일이면 언제까지냐면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에 이번 주 목요일 어떤 시장의 활성화 방향이 어떤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뭐 목요일 이 앞뒤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의 물량도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해보는데요. 그거 역시도 예측이고 가봐야 아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ETF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뭐 오늘 화학도 강했어요. 솔직히 화학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쵸?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업종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 철강 업종도 조금씩 이제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코덱스 건설 ETF도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고, 그쵸? 코덱스 철강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200일 이평선을 어느 정도 테스트 이후에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도 사실은 지금은 좀 눌려 있지만 아예 관심 밖에 버리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업종입니다. 왜냐면 중국에서가 좀 힘들 뿐이지 선진국 쪽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계속 성장이 30% 이상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어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과 북한이 어떤 개선의 여지가 조금 생겼을 때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는 뭐 다 지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좋아질 어떤 가능성도 있고, 일부 어떤 좀 스토리를 좀 만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반드시 재선을 할 것이다. 한 번 하고 말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뭐 트럼프의 CNN이었나요? 기자가 트럼프의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치매기가 있다라는 어떤 기사도 좀 본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사업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라는 사람은 반드시 재선을 성공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핵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뭐 말싸움을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북한과 화해를 해야 된다. 화해란 말은 좀 그렇고 북한과 어떤 좀 이렇게 완화되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재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좀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좀 돌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조금 이제 연결선상에서 지금 철강 쪽이나 건설 쪽이 이렇게 추세가 가는데 사실 실적이 돌아나가는 거 위주로는 몇 개 정도는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 진성TC,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KCC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에 좀 담아두고 좀 추적할 필요가 있고요. 화장품주 역시도 그러한 어떤 국제정서 혹은 한국과 북한의 어떤 조금 개선되는 중국과 미국과 이들도 정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위한 어떤 좀 좋은 분위기가 하여튼 좀 이렇게 개선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확실히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과 화해하고 싶은 어떤
의사는 확실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어떤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있는데 한국도 우리 이제 풀자라고 하고 중국 역시도 그래 풀을게. 다만 조금 창피하니까 너네 명분으로 하나 만들어줘. 이런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한국 쪽에 물어본다라고 하더라고요. 명분 없냐? 뭐 하나 대외적으로 어떤 무언가 명분이 있어야지 너네 지금 한국 산업을 좀 풀어줄 거 아니냐? 제재해서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고 하는데요.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어떤 화장품 업종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화장품주는 그런 입장에서 좀 보고 그 다음에 건설과 철강은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게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미국의 세제 개편이라는 것과 좀 연계해서 봐보자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마 좀 정리하는 입장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2018년도에 투자 환경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해외 지수를 보면 미국이나 제가 오전 시황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다우나 나스닥 뭐 S&P 500이 연일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세제 개편이 어떤 조금 더 어떤 그 상승을 연장시키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은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어떤 미국의 세제 개편 네, 주요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법인세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그죠? 자본적 지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해외 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뭐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법인세는 다 아시겠지만 35에서 20%가량 낮춰지는, 그쵸? 우리나라보다도 5%가 낮다라는 거고 거의 세계 최저 수준에 가깝게끔 법인세를 인하한다라는 건데요. 보통 세율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어떤 효과를 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역사적 어떤 상한선을 그 미국의 기업 실적들이 지금 거의 다 역사적 상한선에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다가 법인세 인하까지 생겼기 때문에 미국에도 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뉴, 그렇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흔히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의미하는 건데요. 첫,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감가상각을 이제 쭉 다년간에 걸쳐서 했잖아요. 뭐 7년, 10년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것을 즉시 할 수 있게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바꿔줬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세금을 확 줄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해외 이익에 대한 어떤 본국 송환할 때 이것은 좀 이상한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는 미국이 있으면 이제 해외가 있을 거잖아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으로 송금될 때만 과세를 했거든요. 한 35% 정도 과세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일로 송금을 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을 과세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보 이익,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 번 어떤 유보 이익을 미국에다가 송환할 때 첫 번째 1회에 한해서는 8에서 한 15% 정도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 기업에 투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세금 줄일 테니까
그 돈 미국으로 가져오자 이런 뭐 이야기겠죠. 이건 다 아는 이야기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단 세상에 어떤 그 공짜는 없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트럼프가 미국의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장사꾼인 트럼프가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무언가를 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줄여주면 정부는 재정 적자가 늘어나죠.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데요. 이 재정 적자의 어떤 확대는 결국엔 달러가 약세로 되는 어떤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적자를 메우려면 국채의 발행을 늘려야 되고 채권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요게 같이 이제 세트로 좀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성장률을 높이는 대신 트럼프가 이제 세금을 낮춰줄 테니까 투자와 성장률을 높이자라는 것이고 그 대신에 달러 약세랑 금리 상승은 당연히 따라오는 어떤 세트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기조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살짝만 나가 보면 투자는 사실 이미 작년부터 이때 작년 하반기부터 저점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돌아섰고 만약에 어떤 트럼프 세제 개혁이 없더라도 세제 개편이 없었더라도 투자 사이클은 아마 2, 3년간은 더 상승세를 아마 지속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거기에 이제 세제 개편이라는 유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움직이겠지만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투자 사이클을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끌어올리게 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있고 미국의 기업들이 있으면 너네들한테 내가 혜택 줬으니까 하나 줘라는 게 하나 있을 거겠죠. 줬으면 받겠죠. 트럼프는. 그죠? 요것을 이제 뭘로 채울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인프라 투자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향후 10년 동안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약 3조 달러, 3조 3천억 달러인 거죠. 근데 이미 조달된 거를 빼면 이렇게 1조 4천억 달러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그 매년 한 10년 동안이니까 1,4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달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요것을 이제 세제 개편안과 조금 연계를 해보면 이제 이런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인세 감면이라는 어떤 혜택을 준 것을 기업들을 너네들이 내가 혜택을 줬으니까 너네들은 인프라 투자를 해라. 대신 기업한테 아마 조금 떠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정 적자인 거죠. 재정 적자를 이제 담보로 대규모 이제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라는 거, 기업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과 비슷한 어떤 이야기죠. 뉴딜과 그죠? 그러니까 과연 트럼프가 뉴딜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세계 경기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대로 간다면 또 연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과 독일의 투자 사이클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정 흑자를 보이고 있는 독일도 인프라 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 역시도 미국도 인프라를 할 것이죠. 독일도 할 것이죠. 중국은 예전부터 한다고 했고, 그죠? 1대1로. 근데 이미 벌써 실제 수요가 창출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죠? 독일은, 중국은. 그래서 글로벌 수요 확대가 이제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어떤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는 이 G3, 미국과 독일과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너무 논리적으로 소설을 몇 가지 써서 온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어떠한 바닥에는 트럼프의 어떤 세제 개편안이 어떤 불을 지폈고, 그것으로 인해 인프라는 이제 계속 좀 갈 것 같다. 인프라 역시도. 그래서 혹시 건설과 철강이 아이고 철강이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는 소설입니다. 소설이고 뭐라고 할까요? 소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강한 추세가 살아있는 곳 쪽에 매수를 하되, 밑에서 철강과 어떤 건설 쪽에서도 반드시 좀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1등주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두 번째 대기하고 있는 이들이 1등이 될 확률도 있거든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볼 때 이제 EPS 증가율을 확인해 보자라고 했던 거.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라는 것이고, 지수와 ETF를 이거 잘못 썼다. 지수와 ETF를 같이 보자. 그죠? 저는 코덱스 200을 좀 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철강 업황이 조금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뭔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조금 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제 개편안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그리고 제가 문자로는 회원분들한테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카페에는 종목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카페에 오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카프로, 삼성전기, 뭐 여러 가지들, 호텔신라, 네이버, 신세계, 삼성 에스테 뭐 여러 가지 좀 몇 개 좀 올려놨거든요. 한번 와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하루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